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한 최우선 견제 대상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중견국가였죠. 워싱턴 국회에서는 이 나라의 기술 주권이 미국의 산업 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가 회람되었습니다. 유럽연합기술안보위원회는 이 나라의 혁신 시스템을 전략적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세계의 기술 체계와 권력 구조를 은밀하게 재편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조용한 초강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윈저입니다. 저는 영국계 미국인으로 원래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을 논문 주제로 삼았지만 마이클 교수의 기술과 권력, 패권 수업을 듣고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주제는 예상치 못한 강국의 부상이었고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패권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펜을 무심코 돌리며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불가능한 성공은 어디였을까요? 마이클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유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불안정한 정치, 높은 자살률, 분단국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성공했는지 의문입니다. 곧바로 중국인 학생이 동조했죠. 미국이 전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겁니다. 제 논문 주제가 기술 패권과 국가 정체성의 변화였기에 이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저는 펜을 돌리는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왜 모두가 한 나라를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이클 교수의 표정이 특별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정교하게 준비된 질문임을 알아차렸어요. 학생들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이어질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질문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그저 표면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죠. 삼성, K-팝, 북한과의 긴장. 그 이상을 알지 못했어요. 교수의 눈이 잠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서 뭔가 기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제게 다음 수업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은 점점 지적 전쟁터처럼 변해갔어요. 한국에 대한 각자의 편견을 드러내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 논문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요.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례, 한국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칠판에 한국의 GDP 성장률, 인터넷 속도, 기술 특허 수, 각종 수치와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죠. 1953년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삼성,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강국으로. 교수의 목소리가 명료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수치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논문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통계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였어요. 이 순간 제 논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한국 도시의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54년과 2025년의 비교였어요. 폐허에서 빛나는 도시로의 변화.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교수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부품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논문의 핵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기술 패권을 통한 국가 정체성의 변화, 더 완벽한 예를 찾을 수 없었죠. 미국은 왜 이토록 불편해할까요? 교수의 또 다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미국은 왜 갑자기 관세를 올렸을까? 이 질문은 제 논문의 핵심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했죠. 미국인 학생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포드 공장은 멈춰요. 교수는 미국 내 언론의 한국 기술 견제 뉴스 클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왜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는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러 가야 했어요. 제 논문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과 지위를 바꾸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하버드 국제관계학과 연구실에 혼자 남아 논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국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기술, 주권과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지도 교수인 마이클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죠. 교수님, 한국의 기술 발전이 국가 정체성과 국제 정치에 미친 영향에 관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2주간의 현지 조사를 허락해 주시겠어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윤석진 교수에게 연락해두겠소. 그가 한국 내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겁니다.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서울행 티켓을 예매하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문적 도전이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여정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한국 현대사와 국제질서라는 책을 다시 펼쳤어요. 한국 전쟁 직후의 사진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본 현재의 모습.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했어요. 예약 완료. 프린터에서 티켓이 출력되는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노트북으로 윤석진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하버드 박사과정 에밀리 윈저입니다. 한국의 기술 주권과 국제 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방문하려 합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첫날 만나 연구 계획을 논의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을 꾸리며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 선입견 없이 바라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간다. 이 여정이 제 논문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까지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러 가는 여정.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촘촘한 건물들, 그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는 한강.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기내에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메시지가 왔어요. 윤석진 교수였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와 있습니다. 도착장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출구에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윤석진 교수는 예상보다 더 젊고 활력 있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클 교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차에 오르자 윤석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첫날은 북촌의 전통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2주간의 일정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에밀리 씨의 연구 주제에 맞춰 계획을 세웠어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 고속도로가 초현대식 빌딩 숲으로 이어졌고 갑자기 전통기와 건물이 나타났죠. 북촌이었어요. 찻집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점원이 차를 내왔어요. 윤석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찻집이 한국 같다고 하시더군요. 오래됐지만 고집은 없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짚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의 고집 없는 힘. 윤석진은 찻잔에 물을 따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고래들 사이에서 춤을 추는 새우입니다. 무게 중심을 잃는 순간 으깨집니다.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한미동맹, 중국의 영향력, 일본과의 관계, 한국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은 늘 도와주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깨고 싶어요. 윤석진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제공할 게 많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철강, 문화. 하지만 미국은 그걸 위협으로 보죠. 그게 이 시대의 동맹입니다. 저는 마이클 교수의 질문을 떠올리며 물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건 견제입니까? 윤석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미국은 우리가 너무 빨라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정책보다 오래 갑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SK 배터리 공장, 독일 수출 계약 10년 연장. 아직 첫날이었지만 이미 제 연구 주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드러납니다. 아침 일찍 윤석진 교수의 메시지와 함께 첫 방문지 일정이 전달됐어요. 서울시 수자원본부. 의외의 선택이었지만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술 패권의 근간은 일상의 시스템에 있다고 했죠. 금천 정수센터에 도착하자 서울시 수자원본부 책임자 권지윤이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시민이 마시는 물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만든 거죠. 수압 테스트실에서는 고압관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측정 장비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매일 검수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1200개 지점에서요. 권지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시연이 이어졌어요. 서울 전역의 수돗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수압, 탁도, 염소 농도까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죠. 모든 데이터는 시민에게 24시간 공개됩니다. 우리 믿지 마세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신뢰다. 누구도 감추지 않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이동해 아리수라 불리는 서울의 수돗물을 마셨어요. 놀랍게도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조차 꺼리는데 이곳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아파트 단지의 물맛 민원 시스템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알림이 가고 24시간 내에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불편을 느끼기 전에 해결돼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런 건 왜 기사에 안 나오지? 권지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라서요. 세계가 원하는 건 화려한 스토리지만 실제 삶의 질은 이런 작은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그날 저녁 윤석진 교수와의 대화에서 깨달았어요. 물 관리는 국가 신뢰의 기본입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천의 반도체 공장으로 가겠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수돗물, 너무 작아서 지나쳤던 진짜 척도. 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천의 삼성 파운드리 시설로 향하는 길, 윤석진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오늘 볼 곳은 세계 기술의 심장부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죠. 공장에 도착해 민도윤 실장을 만났습니다. 클린룸 투어를 위해 방진복, 고글을 착용하고 에어샤워를 거쳤어요.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민도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방 안에선 생각도 움직이면 안 돼요. 초정밀 장비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AI 회로, 레이아웃 설계가 시각화된 모습은 마치 우주의 지도 같았어요. 공정 설명 중 민 실장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칩이 실패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12%가 멈춥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그건 무기 아닌가요? 민 실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기술은 양날의 검이고 한국은 그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방과 후 교실에서 17살 지훈이라는 학생이 자작 AI 칩 보드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반도체는 한국에서 수능보다 먼저 배워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미국은 아직도 아이들에게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못 고치게 하죠. 윤석진 교수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내일은 SK 배터리 공장입니다. 반도체가 두뇌라면 배터리는 심장이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으면 패권은 교체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전환점에 있었다. 제 연구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제관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기존 국제관계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여기 있었죠. 경기도 외곽의 SK 배터리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석진 교수가 말했어요. 어제 본 반도체가 세계의 두뇌라면 오늘 볼 배터리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죠. 연구소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상상했던 저는 의외의 정적에 놀랐어요. 자동문, 무균복, 발열 체크. 모든 절차가 정교했습니다. 박나형 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눈빛은 날카롭고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여기선 사람도 공정의 일부입니다. 전압 실험실로 들어가기 전 정전기 방지 밴드를 손목에 착용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한 모습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의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셀 진열장 앞에서 박 이사가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 멈추면 포르쉐가 멈춰요. 그 말의 무게가 순간 저를 짓눌렀습니다. 독일의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니. 세계 기술 지형이 정말 바뀌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룸에서는 세계 3대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SK, LG,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어요. 나형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통역을 맡은 정우가 덧붙였어요. 미국이 갑자기 우리 제품에 더 높은 안전성 기준을 요구한 거 이유 아시겠어요? 제 머릿속에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무섭기 때문이겠지. 거대한 수출 창고에서 독일 벤처 CEO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솔직했습니다. 우린 LG 없으면 출시 못해요. 한국 없으면 유럽 EV 시장도 없어요.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체 공정을 내려다봤어요.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유럽 친환경차의 생명선이다. 서울 시내로 돌아와 도보 탐방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마다 EV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진의 말이 떠올랐죠. 우리가 빠르다니까요. 마트에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전기차가 빠르게 퍼졌죠? 그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이 말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신뢰가 핵심이었던 거죠. 제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일주일차 아침, 윤석진 교수가 새로운 방문지를 제안했어요. 오늘은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 주권의 또 다른 측면이죠. 마침 감기 기운이 있어 국립의료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정확히 27분이 걸렸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몇 시간은 소요될 과정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전략실장인 정세진이 저를 맞이했어요. 여긴 병원이고 기업이 아닙니다. 접수비 5,000원을 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이죠. 정세진은 제 반응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죠? 우린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스마트 건강센터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는 AI가 지난 5년간의 병력 패턴을 분석한 후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었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인프라군요. 정세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맞습니다. 의료는 건물이나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김아리는 70대 여성이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CT도 수술도 다 포함돼요. 심장 스텐트도 포함이에요. 저는 휴대폰으로 옛 기사를 확인했어요. 미국 스텐트 시술비 평균 4천만 원. 한국에서는 그중 극히 일부만 환자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민간 보험 브로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한국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처지죠. 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공공 시스템을 무서워하는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윤을 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롭죠. 저녁에 윤석진 교수와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었어요. 건강한 시민이 있어야 기술도 경제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경험해 보세요. 윤석진 교수의 메시지와 함께 9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영상통화를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에서 이런 속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인데 화성보다 빠른데요? 제 옆자리 승객이 웃으며 말했어요. 구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무인 민원기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공무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긴 점자도 있고 음성도 있고 11개 언어도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공공기관은 아직 팩스 씁니다. 윤석진 교수가 소개해준 14살 수연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녀는 집에서 VR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입체적 자료와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었죠. AI가 제가 질문 많이 하는 단원 위주로 다시 설명해줘요. 저는 충격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학습이 아니라 해킹이네요.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너의 학습 방식이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너희는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술로 재구성하고 있어.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찾았어요. 80대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진료 예약을 성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 나라에선 가장 느린 사람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네요. 윤석진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어요. 이제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술이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기술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자정에 윤석진 교수의 제안으로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버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제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이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말이죠. 방범센터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혼자 걷기 안전한 도시입니다. 종로 CCTV 관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 서울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방범 시스템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관제 요원이 설명했어요. 이 구역에만 183개 있습니다. 실시간 경찰 대응 연결돼 있죠. 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국보다 카메라 많지만 시위는 더 자유롭네요. 요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이 목적이죠. 초등학교 앞에서는 자모회의 자율 순찰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건 봉사인가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습관이에요. 그 대답에 담긴 의미가 컸어요. 안전이 시스템이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결과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했는데 놀라웠어요. 지갑, 휴대폰, 심지어 텀블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루 평균 80%는 주인 찾아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군요. 윤석진 교수와 저녁을 먹으며 연구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은 사람을 감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를 위한 구조였다. 이것이 제 논문의 핵심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내일 일정을 안내했어요. 내일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한국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했는지 경험해 보세요. 11째 날 윤석진 교수와 함께 수서역에서 SRT 열차를 탔습니다. 매표부터 탑승까지 단 4분이 걸렸어요. 자동화된 매표기, 무인 검표, 넓은 통로. 모든 것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열차에 오르자 승무원이 환영했어요. 이 열차는 시간보다 13초 먼저 도착합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군요. 이 시간 7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부산에서 먹는다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그대로 강릉으로 향했어요. 같은 날 서울, 부산, 강릉을 모두 방문한다는 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릉의 바닷가에서 만난 노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옛날엔 서울 가려면 하루 걸렸죠. 이젠 점심 먹고도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KTX 관리센터를 방문해 지방 연계버스망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관리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린 도시를 시간 단위로 재정의했어요. 지도 위에 도착시간 그래프가 표시됐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시간대별 도달 가능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물리적 거리보다 시간을 기준으로 국토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만난 직장인 지화는 노트북을 펴고 재택 근무 중이었어요. 그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살면서 서울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지방 살아도 손해 없어요. 이게 시간 평등이죠.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한국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윤석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에밀리 씨의 연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정말요? 제 연구를 공유할 기회라니 영광이네요. 연구 노트에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어요. 이 나라는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국제관 대강당 커튼 뒤에서 마지막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2주간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압축해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윤석진 교수가 준비한 소개 멘트가 끝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윈저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한국, 조용한 초강국입니다. 첫 슬라이드로 1953년 폐허 속 서울과 2025년 서울의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냥 멋진 게 아닙니다.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발표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물 관리, 반도체, 배터리, 의료, 디지털 인프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윤석진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고래의 숨결을 읽는 새우는 고래보다 더 빨리 헤엄친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수빈이라는 학생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린 왜 미국의 기술 규제를 견뎌야 하나요? 그리고 경우라는 학생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는데 우리가 왜 양보해야 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들 제네바에서도 그대로 들을 겁니다. 국제정치학 교수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물었어요. 지난 2주간의 경험이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만 지도를 만든다고 믿었죠. 한국은 균형으로 지도를 다시 그렸어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질문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미국이 한국을 견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윤리예요. 윤석진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네바 국제안보 포럼에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조직위원회에 연락해 볼게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세계 기술 체계의 중심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네바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진 교수의 추천으로 제 보고서가 패널 토론의 기초 자료로 채택됐어요. 마이클 교수의 지지 덕분에 직접 발표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로비에서 미국 탐사기자 조너선 도노반과 마주쳤어요. 그는 회의 자료를 넘기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 한국 관련 보고서군요. 이게 왜 여기서 거론되지? 제 보고서 첫 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조너선의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는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그걸 살아낸다. 컨퍼런스가 시작됐습니다. 한계학자 미셸 킴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국이 아닙니다. 세계 전략의 중심입니다. 슬라이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도표가 표시됐어요. 미셸의 발언이 회의장을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한국은 균형을 선택합니다. 지금 세계는 그 균형에 목이 매여 있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러시아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 미국 내부 문건에 한국 없이는 아시아 전략 유지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 공유됐습니다. 조너선이 메모장에 한 줄을 적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이 아니라 세계가 중독됐다. 그들의 정밀함에. 포럼이 끝난 후 조너선이 미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이상화하는 거 아닌가요? 미셸의 대답이 명쾌했어요. 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이클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제 박사 논문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기술 주권과 국가 정체성의 변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장은 즉각적이었어요. 승인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국제관계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겉보기에 다르지만 이제 하나의 세계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연결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음 강연을 위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1953년과 2025년 서울의 모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추가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나라를 아직도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훈련에서 무슨 한국 전차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는 유럽이야, 유럽, 아시아가 아니라고 차라리 중국 전차가 나온다고 하지. 여기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 전차가 훈련에 나온다고 하자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훈련인데 왜 한국 전차가 뜬금없이 왜 나온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군사 전문가 레오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나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이날은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리 쇼팽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베를린의 집에서 출발한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고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였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깨어있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습니다. 저는 나토 군대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드래곤 25를 참관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최신 군사기술을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하지만 북적이는 공항 터미널을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 가지 특별한 장비 즉 한국의 주력 전차인 흑표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흑표는 첨단 기술과 실전에서 인상적인 성능으로 수년 동안 군사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대 광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의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많이 수입을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과 EU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장비들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호환도 별로 안 될 뿐더러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저는 평생을 유럽과 미국의 전차를 연구하고 함께 일하면서 전차의 성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국제평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에이브럼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는 이 전차들을 현대 기갑전의 표준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들은 이라크의 사막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많은 분쟁에서 시험과 검증을 거친 장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산복합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 개발한 결과물이자 서방 군사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서 개발한 전차, 흑표에 대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회의가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국방 예산과 군사 경험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국가가 어떻게 그들의 탱크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존 플레이어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는 어리석고 잘못된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파리 시내의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호기심이 일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흑표의 기술 사양을 읽어본 결과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공 주포 첨단 복합장갑,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춘 흑표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강력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사양이 실제 성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 25 훈련의 혹독한 환경에서 흑표가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훈련에 대한 메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 25는 20개 네이토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에서 2,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기갑전 및 연합 무기작전에 중점을 두고 참여 군대의 상호 운용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주 동안 탱크와 기타 장갑차는 도시 전투에서 야외 교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의 전투와 기동에 참여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를 읽고 훈련 지역의 지도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전차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실제 전투 환경에서 그 능력과 한계를 연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흑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기존 전차들과 함께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파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구름과 울창한 숲이 펼쳐진 광활한 훈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에이브럼스 전차부터 모든 형태와 크기의 탱크와 장갑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기는 엔진의 굉음과 자갈을 밟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디젤 연료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장 진보된 전투 기계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러파드 2H는 날렵한 라인과 위협적인 외형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주포와 중무장한 포탑을 갖춘 챌린저 2. 그리고 전장의 제왕이라 불리는 에이브럼스도 위풍당당한 크기와 무시무시한 명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전차 행렬을 훑어보다가 한쪽에 있는 작은 전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전차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세대의 흑표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검은 장갑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차들 옆에서 자꾸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 전차들을 보며 저는 저절로 비웃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흑표였나요? 이게 기갑전에 혁명을 일으킬 전차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흑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진이 고음으로 윙윙거리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몸집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민첩하게 제자리로 이동했고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차들과 나란히 줄을 서자 저는 제가 그 전차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흑표는 서양 전차보다 작았지만 나름대로 인상적인 전차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레어파드와 챌린저가 앞으로 돌진하며 주포를 쏘아대며 모의 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적의 포화를 빗방울처럼 튕겨내며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흑표는 검은 유령처럼 전장을 누비고 다니며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흑표는 너무 작고 장갑이 너무 가벼워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투를 지켜보면서 흑표의 강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기가 작아 타격하기 어려웠고 첨단 서스펜션과 수압, 공기압 시스템 덕분에 거친 지형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교전했을 때 120mm 주포는 대형 전차 못지않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흑표 전차에 점점되어 흥미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심 전투 시나리오에서 다른 전차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은 크기 덕분에 좁은 길과 좁은 코너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첨단 센서와 사격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교전하는 것을 보았고 정확도와 속도가 에이브럼스나 레어파드에 필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낮의 무더위부터 밤의 혹독한 추위까지 모든 기상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훈련 첫날이 끝날 무렵 저는 흑표 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 세계 최강의 전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관찰한 내용과 메모를 검토하면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왔을 때 똑같은 낡은 탱크와 똑같은 전술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저를 놀라게 했고
저는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흑표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기술과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기술 매뉴얼과 사양서를 샅샅이 뒤지며 성공의 비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흑표에 대한 존경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훈련 마지막 날에야 제가 목격한 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대규모 무력 대 무력 교전을 위해 전차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숨이 멎을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열의 맨 앞에는 검은 장갑이 햇빛에 반짝이는 세 대의 흑표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훈련의 다른 전차인 러파드 챌린저, 에이브럼스 전차가 눈에 보일 정도로 길게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흑표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흑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갑전쟁의 역사에서 각주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총을 쏘아대고 엔진을 굉음을 내며 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표는 제 선입견을 깨고 제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혁신과 우수성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으며 한국처럼 작고 의지가 강한 국가도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드래곤 25훈련 둘째 날의 무대 구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평선 너머로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고 지면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어 전체 장면이 거의 미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액션이 시작되는 날. 일련의 도전적이고 사실적인 전투 시나리오에서 탱크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된 탱크와 장갑차 행렬을 지나면서 저는 전시된 기계의 다양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인 레오파드부터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T-72까지 세계 각국의 탱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와 대공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흑표가 이른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검은색 갑옷을 입고 대기 구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군 관계자들과 동료 국방 전문가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잡담을 주고받았지만 모두가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탱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성능을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 종일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입니다. 이날의 첫 번째 행사는 다양한 전차포의 정확도와 화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쌍응형을 통해 지켜보면서 전차포의 엄청난 파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러파드 에이브럼스의 120mm 포가 인상적이었는데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엄청난 힘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도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 120mm의 주포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훈련은 더욱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차들은 도심 전투부터 야외 교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았습니다. 보병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장 갑차와 교전하며 아군을 화력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흑표는 민첩성과 적응력으로 저를 계속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시뮬레이션 도시 전투 시나리오에서였습니다. 전차들은 적군이 점령한 일련의 건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고도의 협동심과 기술이 필요한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쌍강형을 통해 지켜보던 중 흑표 전차 한 대가 특히 요새화가 심한 건물에 접근해 포탑을 회전하며 적진형과 교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흑표는 120mm에서 한 발을 발사했고 포탄은 귀를 의심케 하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포탄은 단순히 벽에 구멍을 뚫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깊숙이 침투해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힘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걷히자 저는 흑표가 한 발로 적진 한 층 전체를 제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화력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저는 흑표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하루 종일 이어진 수많은 순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면서 저는 장거리 저격부터 근접 전투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흑표가 교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흑표는 서양 전투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액션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흑표의 퍼포먼스를 자세히 메모하면서 그들의 강점과 약점, 특이한 점과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승무원과 유지보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기계가 특별한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흑표 전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시된 전차들의 다양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 전차는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각 전차는 특정 역할이나 임무에 적합했습니다. 첨단 장갑과 화력을 갖춘 러파드는 강력한 주전차였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중장갑을 장착한 에이브럼스는 전장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챌린저는 진정한 영국의 고전전차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다른 점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각자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 수많은 테스트와 개선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 설계자, 군사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투 기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 기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독창성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바라보며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강철과 불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지쳤지만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용기와 기술의 위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흑표팀은 세계 최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진정한 강자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1년의 혹독하고 까다로운 시나리오에서 탱크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들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오면서 똑같은 낡은 탱크와 똑같은 전술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그러한 예상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드래곤 25 훈련 셋째 날은 프랑스 시골의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밝고 청명한 날이 밝았습니다. 관측 지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설렘과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날은 흑표와 전시된 다른 전차들의 놀라운 능력을 엿볼 수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북적이는 인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 관계자와 국방 전문가들이 그날의 행사를 보기 위해 모였고 흥분된 수다와 추측으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떤 전차가 우승할지, 어떤 기계가 최고의 전투 차량으로 입증될지
모두가 의견이 분분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바라보는 제 눈은 다시 한번 흑표 전체계로 향했습니다. 검은 장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전장의 한 구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흑표를 만든 장병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행사는 전차의 거친 지형과 장애물 통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통해 전차가 가파른 언덕부터 좁은 협곡, 바위 틈 울창한 숲까지 모든 지형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지형에서 흑표 전차는 첨단 서스펜션과 스압 공기압 시스템을 통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균형과 속도를 유지하며 쉽게 미끄러지듯 지형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깊고 빠르게 흐르는 강을 건너는 전차의 능력을 테스트할 때였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흑표 전차가 강둑에 접근했고 승무원들은 지형을 스캔하며 건너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순간 흑표가 물살에 휩쓸려 선체가 물살 아래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반대편에서 흑표가 모습을 드러냈고 진흙탕둑을 기어오르며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갑옷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반대편 둑을 향해 포효하는 모습에 저는 다른 참관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흑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었으며 흑표의 제작에 들어간 놀라운 엔지니어링과 설계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전차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밀집된 도심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부터 야외에서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을 발휘하는 것까지 흑표는 주어진 모든 임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표의 물리적 성능만이 저를 감동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차를 관찰하고 승무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로 자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하며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놀라운 기술과 전문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탱크의 복잡한 시스템을 정비하든 모의 전투 시나리오에 참여하든 그들은 정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으로 각 작업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전 중 휴식 시간의 흑표. 승무원 중 한 명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트스 코알스키라는 중위였습니다. 프랑스군 출신이었는데 프랑스군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흑표에 대한 자신의 경험, 그리고 흑표 운영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스 코알스키 중위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일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흑표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로 수년 동안 알고 사랑하게 된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능력과 한국군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화였고 현장의 모든 기계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인간적 요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흑표가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흑표를 운용하는 승무원들에게 새로운 존경심과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꼴등을 한다는 프랑스군이 흑표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탱크와 승무원들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의공습과 포격 시가전 시나리오 장거리 교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흑표 전차는 첨단 시스템과 숙련된 승무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아마도 마지막 훈련에서 흑표 전차가 다른 전차 및 장갑차와 많이 붙는 대규모 무력 대 무력 교전이 벌어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전망대에서 지켜보는 동안 흑표가 제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검은 장갑이 오후에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진 굉금과 함께 강철이 부딪히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흑표는 적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총을 쏘아대며 전진했습니다. 포탄이 사방에서 폭발하며 흙먼지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첨단 장갑과 반응형 방어 시스템으로 타격을 흡수하고 계속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흑표가 적진에 엄청난 포격을 퍼붓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120mm의 주포는 놀라운 정확도와 속도로 탄환을 연이어 뱉어내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적전차가 방역을 시도하자 흑표 전차는 첨단 센서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적전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괴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흑표 전차는 장갑에 타격을 입었지만 깨지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지쳤지만 기뻐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검은 선체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표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날 전장을 떠나면서 방금 경험한 놀라운 광경과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는 제가 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기계와 기술을 뛰어넘는 정말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놀라운 힘과 회복력, 이 놀라운 기계의 승무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끊을 수 없는 동지애와 신뢰의 유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검은 갑옷과 천둥 같은 총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저는 제가 본 것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표의 흑표전차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혁신과 탁월함에 한계가 없는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켜준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흑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해피 이실도 프랑스로 수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은 왜 화장실이랑 욕실이 같이 있는 거야? 더러워 죽겠어. 일본 가정집에서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대해 욕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서 있는 이탈리아인 여성은 이탈리아에서도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욕할 거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는 애슐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대학을 졸업한 건 아닌데요. 미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요즘은 특히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일본 만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일명 오타쿠였거든요. 저는 종이 만화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종이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려서 제 SNS에 올렸어요. 이 그림들이 꽤나 인기가 생겨서 광고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점점 더 팔로워 수가 많아져서 수익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더 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그림이 너무 평범하고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심지어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정말 돈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 꿈이었던 일본에서
몇 달간 살기로 했어요. 편도표만 끊어서 움직였죠. 제가 일본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찾아 여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살기로 다다미 바닥과 마당이 있는 일본 전통 가옥에 머물게 됐어요. 저는 이 독특한 환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으며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환경이 고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본 전통 다다미 방에서 눈을 뜨니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어요. 분명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긴 한데 공기가 너무 차서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불은 덮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몸을 웅크리고 온기를 조금이라도 보존하려고 애썼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제 집의 난방이 잘 되는 안락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있자니 일본에 도착하기 전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미적 아름다움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전통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추위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살기로 낸 돈을 환불받고 싶어질 지경이었어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경험이지만 현실은 제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분한테 난방을 더 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는데요. 다다미 방에는 딱히 난방이 없다고 날씨가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고 주인은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주인이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거고 제가 이미 모든 규정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환불은 바라지 않으니 그러면 환경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주인은 온수 매트를 사라고 말했어요. 한 달이나 지낼 거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자면 안 추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맡기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낸 게 아까워서 저는 더 지냈어요. 그래도 한파가 가시니까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주인 집에 온수매트를 사주고 싶지 않아서 온수매트가 없는 채로 버텼습니다. 그림에 대한 영감은 무슨 일본 다다미방을 욕하는 만화만 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영감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후에 제가 한국에 갈 거라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은 갑자기 제가 민망해할 정도로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의아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가 같이 있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우면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를 같이 놓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이탈리아나 유럽도 화장실에 변기랑 세면대는 당연히 같이 있거든요. 물론 가끔 따로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지금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도 같이 욕하고 있는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본 도쿄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자주 밖으로 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광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K-팝 그룹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븐틴, 방탄소년단, 스트레이 키즈,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광고가 즐비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물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K-팝 가수들 광고가 나오기는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일본 음반 판매를 하는 곳에는 K-팝 코너가 따로 있고 가장 메인 판매 자리에는 한국 가수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흔한 일인가 보다 했어요. 도쿄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는구나 했죠. 그런데 앨범을 사러 가도 신기한 게 K-팝 그룹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고 오히려 일본 가수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탈리아보다 일본이 K-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죠. 저는 음식에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서 꼭 일본에서 일본 음식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일본의 한국 음식점을 더 자주 갔어요. 단무지 같은 간단한 반찬을 더 먹고 싶은데 돈을 더 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담배 연기랑 밥을 같이 먹고 싶지도 않았고요. 처음 식당에 갔을 때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담배 연기 구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담배 연기 없는 식당에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문턱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테이블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며 식사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식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을지 잠시 망설였는데요. 이미 들어왔는데 나가기가 눈치 보여서 그냥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연기가 자욱한 분위기가 방해가 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은 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식사와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사 경험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내가 익숙한 것과는 다른 관습과 규범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물론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 달을 간신히 버티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도 딱히 기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해줬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곳의 모던함과 효율성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반짝이는 홀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시설 등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능성이 형식보다 우선시되던 제가 익숙했던 공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터미널을 통과하면서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추위에 떨어서 온풍기의 건조한 바람도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따뜻하잖아요. 공항의 청결과 정돈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 공간부터 잘 표시된 길 안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원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태도로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이었어요. 정말 간단했어요. 신촌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는데요. 저는 일본처럼 노선이 다르길래 당연히 공항철도 따로 2호선을 따로 예매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은 환승제도가 있어서 카드 한 번만 사고 충전만 하면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심지어 이탈리아 카드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표를 끊는 것도 일본은 아직 버튼을 누르는 아날로그 식이었는데 한국은 터치식이고 영어도 모두 다 제공해줬어요.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본은 분명 같은 지하철역인데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했어요. 근데 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가 가는 지하철의 방향까지 확인해야 했고요. 목적지까지 가는지도 확인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지하철을 잘못 탄 적도 있었어요.
실수보다 더 열받는 건 잘못할 때마다 자꾸 돈을 날리는 거였어요. 5천 원이 가까이 되는 비싼 돈을 내고 타는데 이걸 대중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 택시를 타면 10분만 타도 2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지하철이 맞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하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건 바로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는 숙소에 도착해서도 밤에 추울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숙소 바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온돌이더라고요. 밤늦게 도착해서 얼른 씻으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일본 주인집 아주머니가 욕하던 화장실과 세면대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한 게요. 이탈리아랑 일본과 달리 욕실에 배수구가 있었어요. 물이 밖으로 쉴 염려가 없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욕실 전체가 방수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샤워 헤드가 별도의 칸막이에 갇혀 있지 않고 전체 공간에 일부로 되어 있어서 사방에 물이 튀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욕실도 건식이라서 샤워 커튼이 있었는데요. 주인장이랑 말하기가 답답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일본 숙소 샤워 커튼에 곰팡이가 보였어요. 이탈리아에서도 맨날 물을 쓰니까 곰팡이 때문에 샤워 커튼을 자주 바꿔주곤 했었거든요. 샤워기를 켜고 따뜻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며 탁 트인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에 감사했습니다. 커튼이나 유리문에 갇혀있지 않으니 뭔가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수증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며 일종의 프라이빗 사우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물이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또 한국은 아무래도 신발을 안 신고 생활하니까 욕실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탈리아에서 신발을 신고 물기가 가득한 욕실 바닥에 들어왔다면 그 더러움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온돌을 경험한 것은 또 다른 행복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 바닥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중앙난방이 보편화된 한국에서 온 온돌 특유의 따뜻한 온기는 신기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쌀쌀한 저녁에 방에 들어서면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열기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에 눈이 깊은 휴식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열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진정시켜줍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금세 그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은은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데 그치지 않고 따뜻하고 안락한 안식처로 바꿔줍니다. 온돌에 누워있으면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의 독창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기능성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온돌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돌의 장점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온돌은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회복을 가져다 주죠. 온돌에 따뜻한 온기가 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온돌에 더 자주 앉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일본에서의 추위는 온돌이 다 해결해줬어요. 일본과 서울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았지만 서울을 관광하는 건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저를 대놓고 적대시한 건 아니지만 식당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계속해서 일부러 일본어로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저는 그냥 모국어를 사랑하는 일본의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똑똑한 애를 보면 일단 한국 사람인가 의심했었는데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공통어라고 해도 다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카페를 발견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방문하는 카페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과 분위기가 있어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심지어 한국에는 이탈리아와 같은 아메리카노가 있잖아요. 기발한 테마의 카페부터 고요하고 미니멀한 공간까지 그 다양성은 놀랍고 끝없이 매혹적입니다. 서울 거리를 거닐다가 번웹툰 작가의 자리 잡은 고양이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장난기 가득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기발함과 여유로움을 더합니다. 아늑한 코너를 찾아 커피를 마시며 고양이들의 장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에 간 만화를 그렸는데 완전 대박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북카페를 간 적도 있어요.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늘어선 서가가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권을 골라 편안한 의자에 앉으니 내린 커피 향이 조용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카페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기에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거든요. 와이파이는 당연히 빨랐고 콘센트는 거의 자리마다 있었어요. 사람이 없으면 혼자 가서 4인용 좌석을 이용해도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이 많을 때도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비켜드리고는 했어요.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의 휴식을 넘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창의성과 휴식 문화적 표현의 공간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참신하고 유쾌한 분위기의 카페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며 다음 카페 체험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곳이 영감이 샘솟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 활기찬 서울의 거리 풍부한 한국 문화는 제 그림에 새로운 에너지와 색채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현재를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주변 세계와 깊이 교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술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도 성장했습니다. 낯선 환경을 탐색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적응력과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과 예술을 제 팔로워들과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예술가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인기라서 제 SNS 팔로워는 훨씬 더 늘었어요. 물론 이건 광고 단가도 올라갔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물어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슬픔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영감이 샘솟는 곳이에요. 가장 빠르고 모든 새로운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한국에 놀러와 보세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